자, 그래서 교재 634페이지를 펴시고 그리고 회사는 286번 634페이지 286번. 자, 이번 문제는 뭐 사용하지 않는 건 불어하라 이런 표현은 안 적혀 있죠. 근데 뭐 불에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냥 금액을 비워놓고 맞춰놨으니까 자, 이번엔 여러분이 먼저 이걸 보고 한번 먼저 입력 한번 해보세요. 얘만 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니까 보고 지금 식대 육아수당은 비과세 요건 충족한다라고 했으니까 뭐 자가운전 보조금은 금액이 없기 때문에 뭐 아무 언급을 안 한 거죠. 그죠? 먼저 한번 써보고 자, 하셨나요? 자, 뭐 특이한 점은 별로 없었죠. 자, 문제는 7월달 급여 입력하는 거고 원전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고 뭐 급여 지급일은 7월 말일이고 전월 미환급 세액이 있고 뭐 그 외에는 특이점이 없어요. 그럼 급여 자료 입력 가서 수당 공제에서도 지금 있는 순서 그냥 그대로죠. 여기에서 뭐 야간 근로 수당만 없는 거고 이건 안 없애도 돼요. 뭐 부라고 하라고 안 적혀 있으면. 그리고 육아 수당만 비과세로 들어가 있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공제는 뭐 특이한 거 없으니까 7월달 급여 7월 31일 날 김민국 씨가 220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만 원, 육아수당 20만 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전부 다 일치하네요. 그래서 공제총액 일치하죠. 그럼 여러분들 비과세 20만 원 떴죠. 비과세 20만 원 되셨으면 뭐 저하고 똑같이 입력이 된 거고 그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열어서 7월달 급여를 7월까지 전월 미환급 세액에서 31만 원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이 소득세는 우리가 국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세. 그럼 지금 여기에 보고 있는 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있죠? 이 서식은 국세 서식이에요. 그래서 그 어디에 봐도 지방소득세 쓰는 칸은 없어요. 지방소득세 쓰는 칸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전월 미환급 세액을 지방소득세 포함을 준다면 지방소득세를 빼야 돼요.
지방소득세 빼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34만 1,000원을 주면서 지방소득세 포함이라고 하면 우리는 지방소득세는 빼고 쓰는 거예요. 지금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예요. 세무서에 신고하는 건 국세를 신고하는 거예요. 우리 지방세는 구청에다 신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국세서식이라서 지방소득세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AT 시험에서는 지방소득세 한 번씩 언급을 해요. 그러면 그거 빼고 쓰시면 돼요. 우리 세무사 시험은 세무 2급에서는 언급 잘 안 하고 뭐 세무 1급에는 지 맘대로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뭐 아무 때나 다 나올 건데 세무 2급은 잘 말 안 했지만 AT 2급은 지방소득세 포함도 주면 그러면 예, 지방소득세 빼고 쓰시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지방소득세는 쓰는 칸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얘도 됐고 자, 다음 하나만 또 여러분들이 또 먼저 해볼게요. 654페이지를 펴시고 654페이지 그리고 654페이지에 회사는 288번 288번 654페이지 288번 자, 이번 문제도 자, 여러분이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 8월분 급여자료 입력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수당 외 항목은 부로 체크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 전월 미완급세액이 30만 원. 자, 급여 지급일은 매달 말일이고 회사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 식사는 과세란 이야기죠. 식대는 과세. 다음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고 있다. 비과세 요건 갖추었대요. 그럼 비과세 쓰면 되고 김영수 씨는 만 3세와 만 5세의 자녀가 있으며 자녀 1인당 10만 원씩 육아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그럼 비과세 적용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공제에서는 뭐 특이한 점 없으니까 그럼 수당만 등록을 맞추면 되겠어요. 자, 그럼 기본급이 있고 뭐 직책수당은 원래 얘는 들어가 있나 보네요. 원래 과세고 그리고 식대는 우리 식사 제공하고 있으니까 과세로 식대를 만들어주고 다음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로 쓰고 육아수당은 우린 비과세로 써주고 그럼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부라고 체크를 하고 그럼 이거 외에는 뭐 특이한 점이 없죠. 그럼 확인해서 자 급여 8월달 급여죠. 8월달 급여를 8월 31일 날 기본급 180 직책수당 상여가 그 아래 있었네요. 제가 상여 순서를 안 맞췄네. 상여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육아수당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이 금액이 틀리죠. 그러면 문제 있는 금액으로 쓰고 고용보험도 금액이 틀리면 문제 있는 대로 쓰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래서 똑같이 27만 1,370원이 공제계가 되도록 문제에 맞춰서 얘를 수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입력이 끝났으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8월달 급여를 8월에 지급했으니까 자 방금 소득세 5만 원 쓴 거 원천징수 한 거고 30만 원의 전월 미환급세액에서 이제 5만 원 빼고 다음 달로 25만 원 넘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지금처럼 자 이렇게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까지 하는 문제 타입이나 아니면 급여 자료 입력만 하는 타입이 있는데 자 이번에는 자 여러분들 교재 644페이지로 가시고 644페이지 644 회사는 287번 자 이번에는 직원이 그만둔 거예요. 퇴사자. 그럼 직원이 그만두게 되면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냐면 그만둔 달까지의 이 사람의 그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3월 달까지 우리 회사에서 받아간 급여에 이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딱 정리를 해서 실제 내야 될 세금을 계산한 후에 이 앞에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우리 소득세 원천징수한 거 있죠. 그 금액 차이를 돌려주거나 더 징수하거나 이런 행동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이제 그만둔 거에 대한 내용을 쓰는 건데 자 그럼 문제를 먼저 보면 사원 코드 150번인 사원 김채구는 뭐 배우자나 부양가족 없대요. 그럼 따로 사원 등록은 그 부양가족 쪽은 체크할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이 사람의 결정세액을 낼 때 부양가족이 결정세액에 영향을 미치죠. 우리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 영향을 미쳐서 없다라고 표현한 거고 2020년 3월 31일에 퇴사하였다. 자, 김채고 사원은 퇴사일에 3월분 급여를 받았고 이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퇴사에 관련된 급여 자료 입력을 입력하고 중도 퇴사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행하여 2020년 4월 10일에 신고해야 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그 외 사원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지금 3월 달게 원래 4월 10일 날 하는 거죠. 그럼 3월 기속거 3월 달거로 써란 이야기예요. 3월 급여가 3월 30일이고 자, 얘 정보가 있는데 김채고 사원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출퇴근 및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며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식대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그럼 뭐 둘 다 얘 두 개 다 비과세 요건 충족한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뭐 야간 근로수당하고 상여금이야 사무직이니까 과세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직원이 그만두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원 등록 가서 그만둔 날짜를 써야 돼요. 자, 입사했을 때 여기 쓴다 그랬죠. 그러면 그만둬도 여기에 그만둔 날을 써야 컴퓨터가 이 사람이 그만둔 걸 알고 월급 줄 때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중도정산을 할 거예요. 직원이 그만두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 일을 해요. 근로소득 원천징수하고 퇴직금 지급하면서 퇴직금도 원천징수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 지금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퇴사 연월일이 2020년 3월 31일이죠. 자, 그럼 이제 3월 31일로 이제 날짜를 꼭 쓰셔서 위에 퇴사라고 마크가 나와야 돼요. 그래 컴퓨터가 이제 인지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급여 자료 입력으로 가서 자, 먼저 수당공제부터 손을 볼게요. 수당공제에서 기본급 있고 뭐 비과세 식대 그대로 쓰면 되고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했고 야간 근로수당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 뭐 상여금이 있고 그럼 얘 둘이는
어이구, 딴 데 쓰고 있나 보네. 직책수당, 월자수당은 그냥 남겨 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확인해서 자, 3월달 급여를 3월 31일이다라고 하면 퇴사자라고 옆에 적혀 있죠. 김채고 옆에. 김채고 이름 옆에 퇴사자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이제 기본급이 350만 원이고 식대 12만 원. 자, 천천히 입력하세요. 자가운전 보조금 18만 원, 야간 근로수당, 상여금. 자, 다음 국민연금이 15만 7,500원, 건강보험이 11만 3,050원. 장기 요양보험 맞고 고용보험 맞죠? 자, 여기서 소득세에서 엔터 치고 기다리시면 팝업 창이 뜰 거예요. 기다리면 자, 이 창이 떴나요? 안 뜨신 분은 그냥 엔터 치고 막 지나간 적이 있거나 마우스 왔다 갔다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안 뜨신 분은 여기 위에 보시면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는 버튼이 위에 있죠. 여기 지금 이 사람은 오늘 그만뒀기 때문에 그냥 간이세액표에 대해서 원천징수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3월 31일까지 받은 월급에 대해서 실제 내야 될 세금을 계산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낸 걸 정리해서 이 사람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회사에 세금 가지고 이야기 안 하지. 그죠? 그래서 이 창이 뜨면 자, 이 사람이 지금 3달 동안 총 받은 게 902만 원인 거예요. 지금 이 기간 동안 오늘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근로소득 공제 우리 앞에 뭐 500만 원까지는 70% 넘어가는 거 부과는 또 뭐 40% 있는 거 있죠. 그리고 근로소득 금액에 가족이 있으면 이 세금이 근로소득 공제로 빠질 거라서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얘 본인만 150만 원 빠지게 되고 그럼 소득 공제를 쭉 빼면 오른쪽에 과세 표준이 나오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돼요. 그럼 12만 5,820원인데 이 사람이 여기에 또 근로세액 공제 130만 원까지는 우리 55% 해주기 때문에 얘 또 이 금액만큼 근로세액 공제가 빠져버렸고 그리고 여기에 표준세액 공제도 빼버리게 되면 아무 공제 안 넣었잖아. 표준세액 공제 13만 원까지 되는데 남아있는 게 이 금액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금액에서 얘 빼고 나니까 얼마밖에 없어서 얘 빼서 이 사람의 결정세액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야 될 세금이 없죠. 그래서 여기 결정세액이 0원이기 때문에 너가 지금까지 원천징수한 돈이 이 금액인데 전부 다 돌려줄게. 넌 세금 낸 거 없다라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 회사 다니시면서 마지막 날 받는 정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회사는 여러분한테 연말정산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사가 단 1원의 세금도 받아서 세무서에 따로 더 받아가거나 한 게 단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상태로 아래에 급여 반영이라고 있죠. 급여 반영. 자, 얘 급여 반영이라고 클릭하면 자, 중도정산 적용하면서 해서 이 세금을 전부 다 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얘 작업 끝났으니까 이제 창 닫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로 가서 3월 달이죠. 3월부터 3월이다. 이렇게 하면 자, 여기 칸은 우리 지금까지 들어오는 건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하는 건데 이 사람은 이번에 정산한다고 이번에 원천징수 안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거 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정산해서 이 금액 돌려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이제 생겨서 다음으로 2월 하는 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가 먼저 지급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결정세액을 산출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연말정산이라는 건 이 소득자의 소득의 결정세액을 산출하는 걸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말정산. 그럼 지금 그만둔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하고 지금 이 문제는 이제 끝인데 하고 저장하시면 끝인데 근데 방금 입력했을 때에 중도 퇴사자 정산하는 그림이 여기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이 있죠.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이 메뉴예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면 나오는 이 그림이 지금 방금 했던 그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럼 지금 여기에선 전체 사원 한번 눌러보세요. 전체 사원. 그럼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랑 정보가 쭉 당겨질 텐데 지금 중도 퇴사자 건은 이 왼쪽은 계속 근로자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 중도 퇴사자는 김채고 방금 정리했죠. 그죠? 그게 나온 건데 그럼 지금 있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 보시면 지금 이 상황이에요. 아직 이 사람이 연말정산을 안 했어요. 지금 이제 1년치 전부 다를 가지고 봤을 때 그럼 원천징수를 1년 동안 321만 7,100원을 원천징수를 당했고 세금 계산을 하니까 이 사람이 대해서 지금 건강보험료라든지 이런 거 납부했던 거 계산하니까 284만 4,990원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금액이 세금인데 지금 이만큼 원천징수 됐으니까 이 금액 돌려줄게 라고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보는 법 이해가시죠? 자,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뭐냐면 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를 2천만 원치 썼다라고 볼게요. 이 사람이 월급이 5천만 원이니까 25% 하면 1,200이니까 25% 이상 써야지 공제가 돼서 그럼 신용카드를 이 사람이 2천만 원치를 썼어요. 그럼 2천만 원치 쓴 거에 대해서 이거 그냥 화면만 보시면 돼요. 2천만 원 쓰는 순간 이 사람의 결정세액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돌려주는 돈이 점점 늘어나잖아. 자, 이 사람이 대학원 다녀가지고 1,000만 원의 교육비, 본인 교육비를 냈다고 볼게요. 교육비는 어마무시해요. 보니까 1,000만 원 딱 내는 순간 이 사람의 세금은 확 뒤집어지죠. 그럼 지금 내 돈 가지고 지금 연말정산이라는 게 이거예요.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쓴 거에 대해서 내가 소득 공제를 받느냐 세액 공제 받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의 결정세액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내가 1년 동안 떼인 건 이만큼이었고 내가 내야 될 거 이걸 지금 결정하면 차이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험료 납부했다. 그럼 보험료는 100만 원만 넘어가는 거 필요 없어요. 100만 원이면 12만 원 빠질 거고. 누군가 가족이 아파서 내가 아파서 병원비 500만 원 썼어요. 그럼 내가 500만 원치의 병원비 썼다라고 하면 이 세금들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연말정산이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연말정산은 경우는 이 결정세액을 산출하려고 하는 게 연말정산인 거예요. 자, 연말정산의 취지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제 우리 3005번 회사로 가서 회사만 3005번으로 가고 우리는 309페이지로 이제 교재를 갑시다. 309페이지. 자, 309페이지 보기 전에 잠깐 306페이지를 보면 이제 저와 같이 보려는 게 이 특별소득공제와 우리 세액공제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근데 보험료하고 연금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뭐 급여 명세서에서 자동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부할 부분이 신용카드 사용한 것들, 뭐 올해 더 공제해 주겠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있죠. 그럼 이 신용카드하고 또 우리 주택담보로 해서 대출받은 거 원리금 상환하는 거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를 해줘요. 주택에 관련된 거에서. 자, 그리고
아래에 뭐 세액공제는 인적공제 적혀있는 자녀세액공제는 사원 등록에서 우리가 입력했던 게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올 거고,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컴퓨터가 세액공제 우리 430까지 55% 적혀있는 그거 해줄 거고. 그럼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물적세액공제 있죠. 여러분들 보장성 보험, 자동차 보험, 안보험 이런 거 가입하는 거, 납부한 거, 그리고 본인이든 가족이든 아파서 병원비 쓴 거, 그리고 우리 방금 저가 학교 학비 냈거나 내 자녀 학비 냈거나, 그리고 기부했거나 아니면 연금 낸 거에 대해서 개인연금들도 여기 위에 건 국민연금이고 아래는 이제 개인연금들 있죠. 개인적으로 납부한 것들, 그에 대해서 세액공제할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저하고 같이 공부할 거는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드릴 거고, 내일은 어떤 보험료가 되고 누구의 보험료가 되고 내 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들 것도 되는데 기본공제 대상하고는 또 조금 달라요. 제가 이런 표현 썼었죠. 22살짜리 자녀가 있어요. 대학생. 기본공제 대상은 안 되죠. 근데 입력하는 이유가 걔 학비 내가 대준다면 걔 교육비는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거면 내 가족이 여기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1년에 1억씩 벌어요. 기본공제 대상 안 되겠죠. 하지만 아버지 의료비는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아버지가 50대고 아버지가 1억을 벌어도 아버지 의료비는 내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런 조건들을 이제 내일 저와 같이 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건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5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셔야 되시는 분들은 5월 달에 거기다 집어넣으면 그게 정산이 되어서 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지금 현재 지금 2월 달인데 지금 현재 회사 다니시는 분 없잖아. 지금 우리 반에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전년도에 있었다면 5월 달에 직접적으로 홈택스 연말정산이 열려요. 5월 종합소득 신고할 때. 그럼 그때 여러분 개인 것도 지금 이 조건에 맞춰 가지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거기 보면 불러와지죠. PDF 파일로. 그 내용은 사실 불러올 필요 없어요. 홈택스 거기 때문에 거기 자동으로 불러와줘요. 거기 나오는 것들을. 회사가 제출하라 때 파일 받아가지고 제출하는 거지. 내가 홈택스에 입력하는 거는 컴퓨터에 다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이거에 대해서 보는데, 자, 교재 309페이지에 자, 특별세액공제와 소득공제라고 적혀 있죠. 그럼 우리 보험료 특별소득공제라고 적혀 있는데 소득공제에 적혀 있는 얘는 여기에 특별소득공제라 적혀 있는 애들은 그냥 글자 딱 보시자마자 뭔지 알겠죠.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의 본인 부담금이에요. 이건 그냥 무조건 전액을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전액을. 지금 이건 우리가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돼요. 이건 우리 월급 받을 때에 이제 원천징수하면서 차감됐던 금액 있죠. 그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보험료 세액 공제라는 게 있죠. 이 보험료 세액 공제는 자, 조건이 공제 조건은 우리 피보험자 기준이에요. 자,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야지 돼요. 뭐 본인은 당연히 기본공제 대상이 될 거고, 그럼 기본공제 대상자야 된다라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이 표현은 나이에 제한을 두고 있는 거고 20세 이하 60세 이상, 그리고 소득 금액의 제한은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보험료 세액 공제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계약자나 납입자가 기준이 아니고 피보험자 기준인 거예요. 피보험자. 자, 그리고 보장성 보험
보험만 가능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저축성 보험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장성 보험만 대상이지 저축성 보험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흔히 자동차 보험, 이건 완전 순수 보장성이죠. 우리나라는 자동차 보험이 뭐 돌려주는 게 없잖아요. 그죠? 제 친구가 그 미국에 있는 친구가 자동차 보험료가 한국 돈은 한 1200이래요. 그래서 나 비싸네 하고 말았는데 거의 자기는 싼 걸 넣어서 80% 돌려받는데 뭐 2천만 넘게 내는 거는 거의 100% 돌려받는데요. 저는 그런 보험 있으면 난 그거 넣겠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막 7, 80만 원 가져가면 돈 1원도 안 돌려주죠. 자, 그럼 자, 이 보험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또 하나를 더 보실 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추가 공제예요. 얘는 추가로 더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장애인이라고 다 장애인 전용이 아니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따로 있어요. 상해보험, 상해 때문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상해보험은 잘 못 들어요. 그럼 그분들만 들 수 있는 전용 보장성 보험이 있고 또 질병 때문에 안 좋으신 분들은 또 질병 예를 들어 암 걸렸던 사람 암보험 가입 못 하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상해보험을 가입 못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 장애인도 일반 보험에 들 수 있는데 그럼 제가 추가 공제라고 말하는 건 자, 여러분들도 상식으로 기억을 해두세요. 보험료는 100만 원이 한도예요. 원래. 그럼 내가 1년 동안 납부한 게 100만 원이 넘으면 가족 거 가져오려고 용 쓰는 건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100만 원에 12% 12만 원 세액공제 주고 끝이에요. 내가 1억치를 끌고 와도 그냥 100만 원만 인정되니까 내 것만 가지고 100만 원 넘으면 더 이상 다른 사람 거 끌고 올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막 가족들한테 우리 엄마 소득 없고 나이 60세 넘으셨으니까 어머니 보험료 가져와야 돼. 막 인정서로 인정해. 막 이런 행동하면 혼자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그럼 100만 원인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가입된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다면 추가로 또 100만 원에 15%까지 해서 15만 원 세액공제를 추가로 해준다 그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일반 보장성 보험에 한 이제 100만 원 한도로 12%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100만 원 한도에 15%가 이렇게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실기할 때에 여기 보장성 보험을 보면 일반이 있고 장애인이 있는데 이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라는 거예요. 일반하고 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인이지만 그냥 일반 안보험 가입했대. 다리가 불편한데 그러면 일반이에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만 아래쪽에 이렇게 처리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의료비 세액 공제가 있죠. 자, 의료비 세액 공제는 보험료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의료비 세액 공제는 나이 제한 없고 소득 금액의 제한도 없어요. 소득 금액 제한자를 빼먹으려는데요. 그럼 아무 제한 없이 전부 다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뭐 연소득이 얼마가 되시든 간에 상관없이 전부 다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의료비 세액 공제는 전부 다 되는데 자, 여기에서 본인과 그리고 우리 장애인과 그리고 경로자가 있는데 이 경로자는 자, 우리 기본공제 대상의 경로자는 몇 살이었죠? 기본공제선 70세였죠? 근데 여기에서는 65세예요. 옛날에는 둘 다 65세였는데 기본공제가 올랐고 얘는 아직 안 오랐는데 뭐 언젠가는 얘도 70으로 오르겠죠.
자, 그래서 65세 이상은 얘는 전액 공제 대상이에요. 그래서 전액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입력을 할 때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65세 넘으셨고 장애가 있어. 그럼 여기에 입력해야 될지 여기에 입력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 곳에나 써도 똑같이 전액 대상이에요. 나머지는 30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한도가 있는데 얘네들은 한도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 곳이나 써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의료비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도가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데, 한도 적용이 되는 게 안경 시력 교정용 혹은 보정용 안경이나 렌즈 구입하는 것들은 1인당 50만 원 한도가 돼요. 한도. 그리고 산후조리원 있죠. 산후조리원은 얘는 전제 조건이 본인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고 한도는 200만 원이에요. 지금 본인 급여를 이야기하겠죠. 총급여라는 건 7천만 원 넘어가면 안 돼요. 7천만 원. 자, 이 두 개는 한도가 있는데 방금 제가 했을 때 그냥 금액 쓰게 돼 있잖아. 그래서 한도 이내에 여러분이 써야 되는 거예요. 70만 원짜리 안경 샀어요. 그럼 50만 원만 같이 다른 거랑 더해가 써야 되기 때문에 한도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한도를.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의료비는 과거에는 의료비 세액 공제,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은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었어요. 재년까지만 해도. 왜 안 해줬냐면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의사가 있고 사망 선고 낼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 의사가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이 너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얘네들 잡아야겠어요. 소득을. 도대체 몇 명이 산모를 두고 얼마를 버는지도 안 잡히고, 그래서 산후조리원을 모든 곳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한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럼 이제 공제가 안 되는 항목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해외 의료비는 안 돼요. 해외 의료비는 아버지가 미국 가서 임플란트 하고 그러실 거예요. 문제에서. 그러면 그 해외 의료비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건강 보조 식품이나 뭐 건강 증진 식품 있죠. 그죠? 뭐 이런 것처럼 몸보신 목적 보약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간병인비도 안 되는데 이건 미인가 간병인이에요. 인가된 간병인은 중환자실에 있는 수간호사들이 간병을 해요. 중환자실은 아무나 못 들어가죠. 뭐 하루에 30분 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외 시간에는 그 안에서 간호사만 있어요. 저도 작년 초에 어머니가 좀 크게 수술을 하셔가지고 중환자실에 처음 들어가 봤는데 하루에 30분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저 30분 동생 30분 줄 알았는데 30분 동안 보고 싶으면 제 15분 제 동생 15분 이렇게 봐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는 그 외에는 간호사들이 전부 다 그래서 고통 많이 느끼시니까 사람들이 막 묶여 있고 그래요. 막 못 걷게 하려고. 그러면 거기서 그 간호사들이 막 밥도 먹여주고 양치도 시켜주고 막 그러던데, 그분들은 인가된 간병인이고, 미인가 간병인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는 여러분들이 병원에 그 일반 입원실에서 또 불편하신 분 도와주는 분들은 의료비가 아니에요. 그 병원 내역서에도 소개해 준 것도 따로 빠져 있을 거예요. 의료비에서. 그거는 우리 공제되는 항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자, 오늘 제가 지금 두 개를 이야기를 했는데, 보험료에서 먼저 본인 거는 전부 다 웬만한 건 되는 거예요. 뭐 이 불가항목은 본인 거라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런데
본인 거 말고 부양가족들 거는 이제 이 제한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한을. 그럼 오늘은 이 두 개를 이야기했고 내일은 이제 이 조건이 또 아닌 걸 제가 몇 개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우리 한 대여섯 가지 정도만 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문제 다양하게 풀다 보면 또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이 인지를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자와 같이 연말정산 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연말정산은 그냥 모든 회차 다 나오는 거고 얘는 시점 가지고 있어요. 10점인데 풀어보시면 관심은 많이 가는데 점수는 시점 중에 내가 몰라도 8점은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가는데 그 2점이 괜히 마음이 가는 그런 챕터예요. 그래서 얘도 내일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재밌으실 거예요. 자, 우리 책의 이론상에 적혀 있는 이 한 부분만 보면 우리 컴퓨터니까 상관없는데 자, 이 의료비는 이론 목적으로 우리 지출액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에 돼요. 한마디로 내 급여의 3%는 일단 받겠다는 거죠. 최장세처럼 최소 얼마는 받고 내 급여의 3% 초과한 의료비 금액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15% 해줄 거다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론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